자, 지금까지는 조금 그 무거운 느낌의 거시적 경제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응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은 좀 가벼운 기사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트 간의 갈등입니다. 자, 굉장히 좀 재미가 있는 주제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컨프런티드 했다. 맞서고 있다는 거잖아요. 빌 게이트랑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 나타났다. 어디에 관련돼서 그러냐면 쇼팅 테슬라. 테슬라의 공매도를 지금 치고 있다. 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accused 했다. 고소하다, 비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트를 지금 비난하고 나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난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슬라의 공매도를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금요일 날 트위터를 통해서 이러한 이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된 것 같고요. 테슬라의 CEO가 지금 인정을 했다. 그가 물어봤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뭐를 물어봤냐면 빌 게이트한테 직접 물어본 거죠. 숏셀링을 하고 있냐? 당신이 지금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공매도에 지금 투자한다는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멀티플 피플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 테드에서 이제 만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빌 게이츠가 하프 빌리언이니까 5억 달러잖아요. 뭐 한두 푼도 아니고 5억 달러 되는 투자 자금을 지금 테슬라의 공매도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탑 시크릿은 아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해 줬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거물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둘이 이제 텍스트를 주고 받았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한간에 다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읽지 말고 우리가 트위터에 가서 직접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화제가 된 트위터 상에 커뮤니케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뭐냐면요.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자, 한번 직접 읽어보시죠. 저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처음에 물어보죠. 너 아직도 하프 빌리언 달러, 5억 달러의 숏 포지션, 공매도를 지금 테슬라에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정말 미안한데 나 아직도 그 공매도 하고 있어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확인을 해준 거죠. 나 정말로 테슬라에 5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지금 공매도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 금액을 좀 돌리고 싶다. 자선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이 좀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죠. 미안하지만 나는 자선 기부 뭐 이런 쪽으로 사용한다는 거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자선 사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기후 변화 쪽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금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본 건데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의 이러한 제안을 나는 심각하게 고려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너는 엄청난 금액을 지금 공매도에 사용하고 있다. 테슬라의 공매도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테슬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기업이냐면 이 기후 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 테슬라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이 테슬라의 공매도를 하면서 과연 기후 변화에 공헌하기자 이 돈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가 나서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요.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는 예전부터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이런 관계라고 합니다. 뭐 이번에 조금 대립각을 세웠던 것이 조금 붉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능했던 기업가 빌 게이츠 그리고 뭐 투자자로서도 굉장하죠. 뭐 이런 사람과 테슬라 뭐 제2의 에디슨이라는 칭송까지 받고 있는 뭐 당대 최고의 두 기업가가 이렇게 좀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은 되도록이면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좀 화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일요일 방송이라서 평소보다 녹화 방송을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좀 저녁 시간이 껴 있어서 방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기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어닝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무려
무려 14%나 하락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지죠. 자,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시죠. 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2022년 1분기에 어닝의 에스티메이트 전망치를 넘어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는 나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4% 이상 하락을 했다. 그 이유는요, 경영진에서 어닝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비드 19 팬데믹의 영향이 계속해서 우리의 매출을 방해하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공급 부족 현상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공급망의 문제, 그리고 코비드 19의 팬데믹 영향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게끔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나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1분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을 했는데 제약을 받아왔다. 우리의 능력을 다 펼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의 디맨드를 다 맞추기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온타임 딜리버리, 그러니까 주문을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시간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판매하고 있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가 어려웠다. 배달을 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빈치라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다빈치의 주문을 약속한 날짜에 딜리버리를 못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느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냐면요. 팬데믹 기간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이제 팬데믹이 발표되고 나서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인데, 그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비해서 훨씬 더 좋지 않은 그러한 그 딜리버리 타임을 이번에 보여줬다.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CFO인 제이미 사마스가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팬데믹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왔다.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2022년 포캐스트를 올리기는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프로시저에서 발생하는 성장률이 12%에서 16%, 기존에는 이제 2022년 전망이 11%에서 15%거든요. 따라서 가이던스를 올려주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는 어떠한 경우가 가정돼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우 엔드죠. 밑에 쪽에 12%는 가정한다. 코비드가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2022년 중반 후반까지도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권에 우리가 남아 있다면 그때 가면 ISRG의 성장률이 12% 정도에 그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면 만약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근시일에 완전히 해결이 된다면, 그래서 병원들이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시작한다면 16%의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적어도 한 명의 월가의 전문가, 애널리스트가 금요일 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을 바잉 오퍼튜니티,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 누구냐면요, 번스타인의 리 햄브라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분이 지금 아웃퍼포밍 레이팅,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395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395면 지금 현재 주가가 252거든요. 자, 그래서 252, 395, 64%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60% 이상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타겟 프라이스가 나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덧붙여주는 말은 뭐냐면 그 역시도 인정을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마진에 영향을 끼칠 것은 확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문제점에 계속 시달리는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지나가는 문제라는 거죠.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 때문에 빅픽처가 바뀌지는 않는다. 빅픽처는 뭐냐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따라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스토리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기존의 스토리라 그러면 첫 번째로 시장 점유율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로봇 수술 기계 중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는 뭐 거의 과점, 독점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스토리인데 여기에 변화가 없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의 구조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매출의 60% 이상, 70% 정도가 지금 서비스 매출 그리고 부품 판매에서 소모성 부품을 판매하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매출이거든요. 따라서 하드웨어 판매에서 들어오는 매출의 성장이 좀 더뎌진다고 해서 전체 매출의 성장이 더뎌질 거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판매가 늘 수만 있다면 이게 10%가 되건 5%가 되건 계속해서 새로운 판매되는 숫자가 서비스 매출 그리고 부품 판매 매출로 이어지면서 ISRG의 매출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도요, 이번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것은 지난 한 2년, 3년간의 ISRG 주가 하락에서 가장 커다란 폭이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3월 이후에 14%나 ISRG가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번 기회를 활용을 해서 ISRG 주식을 조금 더 추가 매수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뉴스입니다. 한 1년 가까이 됐는데요. 지난해 한 6월쯤 돼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 하나가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의 군대가 아미죠. 육군이 손을 잡고 컨트랙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규모가 무려 22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계약건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고 있는 증강현실 고글을 판매해서 이렇게 엄청난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호재였는데요. 여기 관련된 업데이트가 이번에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래죠. 누구랑 거래를 하는 거냐면 미국의 아미니까 육군입니다. 자, 미국의 군과 이번에 거래를 한 것이 뭐에 관련된 거였냐면 컴뱃이니까 배틀을 위한, 그러니까 전투를 위한 고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고글이 원래는 어떠한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냐면 22빌리언, 22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alf the figure니까 한 반 정도로 그 가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이번에 보도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계약의 가치는 한 10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그런 가치가 되는 거죠. 11빌리언, 110억 달러 정도로 가치가 좀 줄어든 것으로 보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시고요. 자, 이번에 기자회견, 프레스 컨퍼런스라는 것은 기자회견이거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의 아미, 육군에서 발표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요. 21.9빌리언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됐던 인티그레이티드, 통합적인 비주얼 오그멘테이션은 증강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증강현실을 구사하는 이러한 비주얼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랙트, 계약의 가치가 원래는 22빌리언 가까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집계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단지 에스티메이트에 불과했다. 예상치라는 얘기죠. 근데 이 예상치는요, 어떠한 거였냐면 worst case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때 이 정도고요. 그리고 가장 좀 비싸게 우리가 사게 되면 이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말을 조금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아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22빌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계약건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예상치에 불과했고 이거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때의 케이스고 우리는 이거보다는 돈을 훨씬 더 절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021년 6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사인을 했다. 계약을 완료했다는 거죠. 미국 아미와 함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 체결의 가치가 21.88빌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홀로렌즈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고 있는 증강현실 고글이 있습니다. 이 고글을 한 12만 개 정도를 판매하면서 이런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여기 21.88빌리언이라고 나와 있죠. 218달러잖아요. 그래서 2188 000000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21.88빌리언입니다. 근데 이 수치를요, 우리가 만약에 12만 대로 나누게 되면 120000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한 대당 가격이 계산이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려 18만 2,300달러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억 원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고 있는 전투용 홀로렌즈라는 고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상현실 고글, 증강현실 고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
한 대당 무려 18만 2천 달러 정도를 주고 구매할 계획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이게 반으로 줄었다는 거니까 이 세트당 가격이 줄은 건지 아니면은 12만 대에서 6만 대로 감소가 한 건지 그거는 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굉장한 좀 고가의 고글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만 해도 이 계약은 5년짜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하면 익스텐션이 가능하다. 10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1년 10월 달, 그러니까 이 계약건이 완료됐다고 발표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후에 미국 아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딜레이가 있다. 그래서 좀 연장이 된다는 거죠. 연기를 하는데 어떠한 연기냐면 2022년까지, 그러니까 1년 정도가 연기가 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입을 연 거죠. 따라서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아미와의 계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22빌리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이거의 한 반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소식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아마존의 대형 호재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이 바이 위드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이 서비스가 런칭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은 쇼피파이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그리고 이제 배송업체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페덱스라든지 UPS가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이 아마존이 새롭게 런칭하는 바이 위드 프라임 때문에 페이팔이라든지 스퀘어도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새로운 정보가 우리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아마존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새롭게 런칭을 하는데 바이 위드 프라임이라는 버튼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이 위드 프라임 버튼이 어디에 나타나게 되냐면 서드파티 웹사이트니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어떤 웹사이트에도 이 바이 위드 프라임 버튼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 바이 위드 프라임 버튼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요, 누구랑 이제 컴피트를 하게 되냐면, 경쟁을 하게 되냐면 페이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스퀘어랑도 스몰러 머턴츠를 두고, 그러니까 중소상인들을 두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구조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픈하이머라는 투자기관의 애널리스트인 도미닉 가브리엘레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소비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 하지만 뭐 아마존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키를 사기 위해서 나이키 웹사이트에 가는 경우도 있고, 룰루레몬 바지를 사기 위해서 룰루레몬에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자라에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브랜드에 직접 가서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에 바이 위드 프라임 버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요. 근데 이제 바이 위드 프라임 버튼을 보게 되면 내가 만약에 프라임 멤버예요. 근데 프라임 멤버가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3천인데 지금 프라임 멤버의 수가 1억 5천이거든요. 따라서 프라임 멤버가 아닌 사람이 더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프라임 멤버인데 이런 바이 위드 프라임 버튼을 보게 되면 여기를 클릭하고 싶어지겠죠. 왜냐면 이 클릭을 통해서 만약에 결제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나한테 주어지냐면 나중에 취소를 해서 반송을 할 때도 굉장히 쉽게 되고, 그리고 이틀 안에 무료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틀 안에 빨리 오고, 그리고 배송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나한테 프라임 멤버로서 있기 때문에 바이 위드 프라임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페이먼트가 바로 아마존 페이로 연결이 된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아마존 프라임 멤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아마존 페이는 뭐냐면 크레딧 카드를 이미 등록해 놨기 때문에 그냥 바이 버튼을 누르면 신용카드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결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사용자 입장에서는 쉽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제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사람들, 아니면 스퀘어라든지 페이팔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적어도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아마존 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할 뿐만 아니라 바이 위드 프라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배송을요, 풀필먼트 세타를 이미 갖고 있는 아마존이 담당하게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UPS라든지 페덱스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많은 서드파티 웹사이트의 결제를 아마존 페이가 하게 되고, 그리고 배송 역시도 아마존이 직접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업체들, 결제를 도와주는 페이팔 같은 기업들 뿐만 아니라 배송을 도와주는 다른 기업들도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에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하이머의 가브리엘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덥션이 받아들여지는 그 시장이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몇 년은 지나야 이 시장을 좀 장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언급해주는 점은 뭐냐면 많은 리테일 상인들이 아마 이 아마존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싶을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의 좀 경쟁 구조가 지금 갖춰져 있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아마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룰루레몬 아니면 나이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이키는 아마존에서 판매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존에 들어가서 옷을 사는 사람들, 운동화를 사는 사람들과 아니면 나이키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고객층이죠. 그래서 경쟁 구조에 있는데 과연 이런 그 상인들이 뭐 지금은 나이키로 예를 들었지만 세계 수많은 상인들이 있을 텐데 이 상인들이 아마존이 그들의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버튼을 설치하는 것을 반길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부호가 붙는다는 거죠. 자, 어쨌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이러한 그 아마존의 행보는 굉장히 좀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판매하면서 이커머스 쪽의 매출이 늘 뿐만 아니라 아마존 페이에서 들어오는 결제 시스템 매출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존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배송 서비스에도 상당히 많은 성장이 기대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멋진 혁신이 이번에 일어났다. 그것의 이름이 바로 바이 위드 프라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자막 영상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1일 목요일 날 있었던 글로벌 경제에 관련된 IMF 디베이트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상이 굉장히 깁니다. 1시간 5분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다 자막 작업하려면 저랑 오미주님이 한 4, 5일 정도는 고생을 해야 가능한 일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3분 정도 영상인데요. 3분이 조금 넘어갑니다. 파월 의장이 어떠한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지 이 부분,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만 우리가 자막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8시에도요, 두 번째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많은 뉴스들을 취합해서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Chair Powell, the U.S. has been a relative bright spot in the global economy, but now policies are changing, as you know, to address inflation, and there are concerns globally about the tightening of monetary policy. What's the U.S. outlook, and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about your claim that we're not heading toward recession? I guess I'd start by saying that we are unified with our allies around the world in opposition to the invasion of Ukraine for no reason and the human suffering that's going on there. And while these economic matters are important, there are very fundamental things at stake there that we want to keep in mind. So in terms of the U.S. economy, we are a bit more remote from the immediate effects of the war compared to Europe, for example. But we will be feeling them over time, and they will come in the form of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further upward pressure, and a bit of downward pressure on output. But the U.S. economy is very strong, performing very well. By most forecasts, we'll have another strong growth year this year. The labor market is extraordinarily tight, extremely tight, historically so, and to the point where really there's an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for workers. And of course, the big issue that we're very focused on is inflation and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But if we start to slow materially in our economy, will you stop tightening even if inflation is still above your target? Well, so first of all, you asked about a soft landing. Basically that's our goal. Our goal is to get demand, use our tools to get demand and supply back in sync, so that inflation moves down, and do so without a slowdown that amounts to a recession. That's our goal. And I don't think you'll hear anyone at the Fed say that that's going to be straightforward or easy. It's going to be very challenging. We're going to do our very best to accomplish that. And it's absolutely essential to restore price stability. Without price stability, really the economies don't work without price stability. We need that to have a strong labor market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We need it for financial stability. So we must do that. The market has 3 50 basis point hikes coming at the next 3 meetings as of this morning. Is that reasonable? So I try not to comment on specific market pricing for things, but I will just say this. At our last meeting, and this was in the minutes from the meeting, many on the committee thought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re to be one or more 50 basis point hikes. Are you one of those people? I don't disclose my own path. I try to lead the committee, but so I think markets are processing what we're saying. They're reacting appropriately generally, but I wouldn't want to bless any particular market pricing. The thing I want to say though is we really are committed to using our tools to get 2% inflation back. And I think if you look at, for example, if you look at the last tightening cycle, which was a 2-year string of 25 basis point hikes from 2004 to 2006, inflation was a little over 3%. So inflation is much higher now, and our policy rate is still more accommodative than it was then. So it is appropriate, in my view, to be moving a little more quickly. And I also think there's something in the idea of front-end loading whatever accommodation one thinks is appropriate. So that does point. That points in the direction of 50 basis points being on the table. Certainly, we make these decisions at the meeting, and we'll make them meeting by meeting. But I would say that 50 basis points will be on the table for the May meeting.